안녕하세요. 머니맨 어희재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짐노는 성공은 기본기를 끊임없이 활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이들은 고도의 테크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크닉도 결국은 기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디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세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기본에 충실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춤형 자산 관리로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머니맨이 함께하겠습니다. 종합 자산 관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수요일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종합 자산관리 편으로 1시간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자산관리와 관련된 궁금증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개인분들의 종합 자산관리 편 저희가 매번 좀 자세히 살펴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또 홍보를 해드린 바로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법인사업자의 자산관리 편으로 오늘 또 알차게 꾸며보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맨 SNS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소로 접속해 주셔서요. 궁금하신 부분들 쪽지로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꾸며줄 미모의 머니 우먼 오늘도 모셨습니다.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로 네. 이 시간을 또 꾸며주시네요. 네, 오늘 또 되게 백색의 굉장히 오늘 요조승려 같네요. 제가 오늘 보면서요. 네. 흑백 논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산 관리, 투자할 때요. 흑백 논리가 중요할까? 아니면 사실 저는 우유부단해서 회색 분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네. 뭐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하실 때도 이거를 이제 정확히 손절매를 하고 갈 건지 그쵸. 결단이 아니면 이제 필요하잖아요. 비자발적인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성격을 가지고 볼 때는 좀 유하게 적을 만들고 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좀 그 회색 분자가 좋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흑백에 가깝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호불호가 강한 성격이라서 좀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사실 투자라든지 의사결정할 때는 우유부단한 것보다 뭐 사실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딱딱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할 수 있는데 다들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뭐 코스피가 2,400을 넘어섰는데 이제서야 이제 막 계속 지켜만 보다가 올라타야 되지 않나. 네. 사실 늘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보다가 꼭 상투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더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계속 이제 재면서 우유부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흑백론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를 땐 확 지르고 또 아닐 때는 또 확 물러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때 사실 이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자산 관리의 대응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관망으로 지켜봐야 할 때가 있고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손절을 하거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라든지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뭐 리스크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제 계량 분석에 의해서 도달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뭐 이제 의사결정을 내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사실 심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투자 그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보통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이제 우유부단한 의사 결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지금 코스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또 하나가 떠오르는데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종합자산관리사인 최유진 관리사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까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늘 저축만 네. 추구하셨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를 주식을 할까? 해야 되나, 예. 주식을 해야 되나라고 아. 얘기하시고 또 이제 IT 반도체가 이제 끌어왔던 장세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좀 조정이 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쵸? 뭐 네. 증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근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IT 쪽으로 다시 올라타도 되는지 뭐 이런 그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한 번 약간 뭐 지금 조금 피로감에 잠시 쉬어가는 감이 있지만 이게 가격 조정이 기회가.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살짝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답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답은 사실 저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일단 많은 네.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네.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네. 좋은 긍정적으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사실 네. 이제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이길 수가 없는 네. 시대고 우리가 워낙 이제 오래 살고 있는 장수 리스크의 그쵸. 시대에 네, 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예전에도 코스닥이 엄청 높았을 때 지금 뭐 700대 수준이지만 네. 과거에는 뭐 되게 높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긴 텀으로 봤을 때는 뭐 그 타이밍이 중요하냐 아니냐인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그냥 이게 단순 거품이 아니라 실적들이 굉장히 기반한 좋게 판단, 네.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살짝 뭐 주춤할 때 조금씩 아니면 제가 좀 많이 권고 드리는 거는 다양한 방안들? 개별 종목으로 가는 네. 게 힘드시면 그렇게 이제 코덱스 200이라든지 그런 이제 레버리지나 네. 그런 지수에 아예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같은 방안을.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오늘 법인 사업자 관련된 주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머니맨에서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는 다양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자산관리편으로 자세하게 살펴드렸었죠.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1시간 내내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머니맨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고 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1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쵸. 예. 개인들의 자산 관리, 재테크가 아닌 자산 관리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네. 다가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오늘은 그 개인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인분들 아니면 네. 사실 이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각각 개인들이 모여서 또 이제 법인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을 이루는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 사회보험을 적용받으시는 일반 직장인분들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제 법인분들이 네. 이제 생각하시는 그 자산 관리라든지 제가 보통 그 의뢰 받고 있는 컨설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실제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분들 요즘 네. 뭐 창업 워낙 많이 하기도 그쵸. 해서요. 네.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시죠? 엄청 많이 받죠.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이런 오늘만 것들? 해도 사실 저 네.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법인분과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아. 상담을 이제 두 건을 하고 왔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이거는 금융이라든지 자산 관리에 국한되지 않고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이제 고민들과 네. 그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오. 저도 이제 자산 관리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이라든지 네. 절세 방안뿐만 아니라 네. 공부를 해야 이제 그 CEO 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통하고 그분들의 이제 그렇겠네요. 고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도 보면 직장인 분들도 섞여 있고 어떤 한 기업의 뭐 스타트업의 대표가 될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겠고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법인분들의 CEO들의 고충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제 재테크나 자산 관리를 할 때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연수입이 1억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재테크보다는 이제 세테크 이런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될수록 세금 첫 번째도 세금, 두 번째도 세금, 세 번째도 세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되고 했는데 네. 나라로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후소득과 세전소득이 극명하게 갈리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네. 그게 이제 부자 증세라고 해서 소득세율 구간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도 있고요. 사실 근데 비단 절세가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제 CEO가 잘못되게 되면은 이게 보통 개인
개인들이 이제 원업됨으로 회사에 있을 때는 네. 사실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고가 됐을 때는 네. 그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의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로 끝나게 되는데 CEO가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네. 거기 회사가 흔들리면 거기 속해 있는 임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래처라든지 네. 이제 많은 곳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맞아요. 한 겹이 예. 파산하는 네. 거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가업 상속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 이거는 일본이 그 선례가 있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장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 장인 네. 정신을 가지는. 네, 네. 근데 가업을 승계받을 이제 그 자녀분들이 없어서 되게 고민인 그런 것도 많고 사실 뭐 은퇴 후의 준비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경영에만 너무 집중을 하셔서 본인의 그 본인 삶에 대한 은퇴 준비가. 이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슬프네요.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캐시아웃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상담하고 온 것도 네. 한 9년 정도 오랫동안 이제 방직 쪽 관련해서 네. 사업을 하셨는데 계속 돈은 버는 것 같고 회사는 돌아가는데 네. 돈이 모이지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뭐 이것저것 다 비용 처리를 하고 나니 네. 뭔가 그런 캐시아웃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생 상담 그냥 고충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약간 법인분들의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개인분들의 자산 관리도 일반적인 그런 생애 목적 자금에 기반한 것들에 그쵸. 대해서 그 이제 플랜을 짜고 그런 것들도 얘기도 하고 이제 인생에 대한 뭐 고민 상담도 얘기를 하지만 네. 법인분들은 이제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워낙 더 강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더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예. 네,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혹은 멋있게 사직서를 딱 내고 나서 사업하고 싶어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자산 관리를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고찔덩어리고 네. 생각할 게 너무 아마 많아요. 오늘 제 방송 보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꿈다 접으실까요? 그냥 열심히 회사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군요.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개인이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도 그런 이제 인생 그 이제 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 단계부터 네. 성장해 나가고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거나 엑시트하게 될 때 네. 그런 이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 사업, 뭐 이런 네. 걸로 사업을 개시를 했다가 예. 이제 나중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네. 그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예. 뭐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다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네. 법인으로 전환이 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주식세 회사 뭐 땡땡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인을 전환을 한 다음에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오는 뭐 정관 기초제도 정비부터 정비. 뭐 주식 양도 관련해서 뭐 퇴직 상여 위로 제도 뭐 노무 제도까지 굉장히 그냥 단순히 이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절세 관련해서 뭐 자산도 분리를 시켜야 되고 뭐 기업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들도 건강진단 하듯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인사, 것도 재무, 생산, 예. 마케팅. 예, 그리고 뭐 외감 관리는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예. 세무 조사를 받을 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대비를 하는 준비해놓고. 거예요. 사실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게 되고 나중에 뭐 자녀분들 임원 등재를 시킨다든지 아이고. 그리고 뭐 증여 특례 그리고 자사주를 뭐 자사주, 네. 매입할 때도 있고 뭐 주식을 뭐 이동시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회사가 사이클에 의해서 그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가업을 승계를 하고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뭐 상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는데 네. 이런 단계들에 이제 계속 붙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관리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 있어서는 그 재테크랑은 다르게 이제 네. 단거리 그 달리기가 아니라 네.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렸던 인생 것처럼 전체 사이클. 그 법인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도 이렇게 법인분들 처음에 사업 개시할 때부터 옆에서 이제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고 나중에 엑시트 하실 때까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옆에 서포트나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법인 자산관리 컨설턴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던 사업자분들은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이클들을 쭉 보면서 뭐가 핵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냐? 네, 이게 가장 공통적인 예, 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법인 CEO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뭐 이제 주주 구성이라든지 뭐 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인
법인도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이런 걸 할 때 예, 예. 이게 지금 지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기업인 경우에도 이게 뭐 대표가 100% 갖고 있는 경우나 뭐 이제 뭐 가족들끼리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증여나 상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네. 지금 굉장히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네네. 아니면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된 뭐 지분 처리라든지 뭐 명의신탁 주식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좀 많은 보편적인 그래요? 질문인데 전체 자산 중에서 사실 이제 법인과 개인 자산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네,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라든지 개인 구분해서 상호 균형 있는 성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주주로 구성된 걸로 그 이제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도 이제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이 전환되고 나면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쓰거나 또 개인 자금을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들의 자산 관리라든지 우리가 보통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 내가 이런 비상금으로 쓸 자금인데 뭐 이번 달에는 다르게 써도 상관없지. 이거에 대한 캐시플로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크게 돈에 꼬리표가 안 달리는데 네, 네, 네. 법인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 안 하시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가지급금 이슈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잊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 뭐 이제 세무사분들이나 뭐 회계사분들이랑 같이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보편적인 이런 법인세라든지 절세. 소득세, 예, 절세 많이 버는데 그만큼 나가면 다 아까우니까 나가고. 어떻게 이제 그 절세를 위해서 비용 처리라든지 뭐 사전 증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사전 증여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할 때 그 주식 가치를 제가 저번에 예전에 사전 증여 맞아요.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해주셨죠. 것처럼 그 본인의 회사도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물려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녀한테 그때 상속하면 증여를 그 하면. 증여를 하면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법인 CEO 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러 합법적인 선에서 네. 자사 이제 그 주식의 가치 평가를 낮춰서 사전 증여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컨설팅을 막 지주사들이랑 해드리거든요. 그룹사에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네, 네. 것들도 사실 이제 뭐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건 비윤리적인 건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죠. 합법적인 선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정량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네.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아까 누구에게 언제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없은 게. 네, 사실 이건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인 CEO 말고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인 경우에는 고민도 있죠. 이제 아까도 제가 오늘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제 법인분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처럼 뭐 이제 옷가게를 하신다든지 뭐 정육점을 하신다든지 네. 이런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사업을 작게 하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최저임금 뭐 인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어 하시는데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뭐 소득세 절세 방식 네. 그러면 이제 뭐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런 판관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부담이 커지면 네. 어떻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동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득 분산 저건 이제 보통 패밀리 기업들 있죠. 이제 예. 가족분들끼리 하게 되면 저도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굉장히 엄청 맛있는 추어탕, 건강한 추어탕을 네네. 한 그릇에 5,000원에 파는데 엄청 이제 실해요, 그것도 막. 그래서 봤더니 네. 그 사장님이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게, 저희는 가족 기업이어서, 이제 제가 뭐 어머님이 만드시고, 아버님이 이제 서빙을 하시고, 며느리가 이렇게 하고, 모든 게 아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렇게 되니까 소득 분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도 적자가 안 나고 더 잘 비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는군요. 잘 하고 계시는 사례인 오.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이게 되고, 또 이제 뭐 네. 사업 소득을 효율적인 투자 방안 이런 네. 것도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개인분들하고 비슷해요. 네. 뭐 투자 목적이라든지 성향 분석해서 이제 이거는 위험 성향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로드맵처럼 네. 이제 개인 법인 전환.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커지게 규모가 되면은 커져서. 이게 시점이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뭐 그런 경계점에 있어서 뭐 특별한 신호가 있나요? 네, 그렇죠. 매출 규모에 따라서. 뭐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뭐 매출
매출 규모나 회사의 규모도 이제 뭐 고려가 되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그 개인 사업자와 그 법인일 때 세법상이라든지 규제상 네. 그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가업 승계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세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천억 그 매출 규모 이상인 곳은 원래는 최고 세율 구간이 그 법인 같은 경우는 22%였는데 지금 25%로 인상이 됐어요. 아. 그 법인세 인상이 이제 2008년 이후로 이번에 좀 네. 크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사업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세가 이제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네. 이제 소득이라든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네. 그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 때는 아. 그 전환하는 판단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나중에 그런 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네.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인하고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의 뭐 사업 자녀 승계. 승계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사실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따님인데 뭔가 되게 이제 뭐 공장 관련해서 되게 그런 좀 3D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님들이 그 가업 승계라든지 이런 사업 승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또 뭐 아드님하고 뭔가 그런 합이 맞아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녀분들의 뭐 의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가족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제 이런 이슈로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네.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렇군요. 사실 생각했지 못했어요. 저는 CEO 홀로만의 문제는 아닐까, 혹은 그냥 네. 기업 자체의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CEO가 파급 효과가 이제 가족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그쵸.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 때문에 또 대화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같이 좀 구성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쵸. 라는 네. 팁을 가져가 보게 됩니다. 네. 요거는 사실 고객 오늘- 유형별로 봤을 때 네. 이것도 많이 질문을 받으시나요? 네, 의사 그렇죠. 전문직? 사실 뭐 의사 전문직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봉지기, 그러니까 그 로컬로 나가셔서 레지던트 끝나고 로컬로 나가셔서 이렇게 페이 닥터로 일하시는 네, 네. 분들 말고 이렇게 개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닥터론을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이제 자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받는 문제는 네. 부부가 둘 다 의사일 때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경우나 아니면 과가 너무 다른 경우는 대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정육점이라든지 아까처럼 네. 마트를 운영하는 부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뭔가 이제 CEO가 그 잘못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슈퍼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대처를 해서 네. 가족들에게 큰 타격이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의사이고 이제 사모님이 아니시거나 네. 사모님 의사신데 그 사부님이 아니신 경우 같은 경우는 어. 대처가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의사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쵸. 그거에 대해서 개원돼 있는 병원을 운영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경우니까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 방법들, 리스크 관리 차원 그런 거나 이제 뭐 세금 이슈라든지 이런 거 세금 이슈도 사실 병원도 이제 비급여 과랑 이제 뭐 급여 되는 과, 뭐 이런 비보험과 안급 이제 보험이 되는 과랑 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병원에 따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유형별로 많이 있는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부동산 자산가분들, 예를 들면 저희도 그 현금 자산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이제 그 부동산 자산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할 건지.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시세 차익용인지 네.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이걸 이제 임대 수익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증대를 해갈 건지에 대한 이제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임대 소득이라든지 소득 발생할 때 사실 부동산도 세금이 네. 만만찮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늘 또 이제 뭐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고. 네, 그렇죠. 종합소득세 절세 방향 네. 이것도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공동명이라든지 이런 명의 변경을 통해서 소득을 또 분산하는 방법이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부동산은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세무적인 것도 이슈가 많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물건들의 상속이나 증여세. 네. 저번에 제가 그 증여 이슈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가 현금 자원으로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네. 제가 못난이 빌딩 사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부동강이 케이크처럼 나버렸다고. 이렇게 못나게 가져가니까 그 빌딩의 그 가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네.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사전 증여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네.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네. 자산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은퇴하시고 나서의 라이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중단이 되거나 아예 네.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쵸. 체력적으로 20, 30대처럼의 그런 이제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을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아둔 그런 자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네. 유고 시까지 어떻게 잘 이제 활용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대한 방안도 있어요.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드님이 네. 자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을 지금 계속 차감하는 형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 너무 이제 쟁쟁하게 오래 사시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네. 조금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질문을 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되게 아드님이 효자신 거죠. 그런 거에 그러시네요.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네. 그러니까 모아둔 자산만 이제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쓰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나갈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잉여 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용할 건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젊은 세대 때는 나중에 은퇴까지 이제 어떻게 이런 자원들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열심히 하고. 목돈을 모으고 불리는 시기라고 하면은 은퇴한 자산가분들도 이 이후에 어떻게 또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네. 그런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객 유형별로 이제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 자산 네. 관리도 이제 그 케이스별로 컨설팅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간략적으로 한번 네, 네,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좀 더 뭐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원이맨으로 전화 주시면 네, 되겠죠. 대응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안내해 드릴게요. 뭐 고객 유형별로 사실은 자산 관리는 뭐 기본기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요.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건 가장 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초반에 안내해드렸던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머니맨은 02-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문의 주시면요. 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의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재원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또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답을 주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주시나요? 일단 가장 초점을 두는 거는 네. 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계신 자산의 가치와 네. 그 지금 잘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네. 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치를 취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요. 지키는 투자가 네, 중요하다는 왜냐하면 말씀이네요. 사실 일단 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최대의 효용을 내는 거니 그 본업에 충실하는 것 자체가 CEO 분들의 이제 가장 큰 숙명인데 맞아요. 그 이외에 사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여기 지금 CEO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굉장히 이제 적절한 사진이 나왔는데 네. 왜냐면 이게 일반 뭐 투자자나 저희가 이제 뭐 주주의 입장이라든지 뭐 투자자의 입장이나 이 원업대물 일하는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맞아요. 그런 연료가 될 상황도 없는데 그래서 회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직하면 사실 끝이잖아요. 끝이다. 만약에 네. 회사가 뭐 불안하네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쪽으로 뭐 이직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 노력에 의해서 뭐 매년 연봉을 인상이 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람을 찾을 수도 있고 뭐 노동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주 5일 근무라든지 휴일도 있고 휴가도 네,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누리면 되잖아요. 열심히 본인의 노력이나 네. 역량에 의해서. 근데 CEO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운명이 CEO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짐이 어마어마할 것 어마어마하죠.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최근에도 뭐 이제 이제 고인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 최근에 카페벤에 운영하셨던 이제 고 강훈 대표님도 네, 네. 그런 걸로 굉장히 크게 이제 운영하셨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라든지 책임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네. 사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엄청난 책임을 수반을 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투입 대비 보상이 미약해요. 사실 저도 오늘 점심 때 뵀던 대표님은 연매출 200억 정도 되는 그 쇼핑몰의 대표님이신데 네. 엄청나게 회사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이익도 네. 잘 나오고 있는데 네. 회사가 더 성장되길 바라시면서 네. 본인의 그 연봉은 수입은 제로로 해서 지금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분들이 근데 많이 계세요? 밤 뭐 12시 그리고 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네. 뭐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분들도 뭐 예전에 그런 실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이제 삼각김밥을 드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드시거나. 약간 그런 이제 뭔가의 주인이 되거나 CEO가 된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이제 그런 고달프고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런 화려해 사회적인 보이지만. 지위라든지 이런 건 네. 화려해 보이지만 그리고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가져가야지만 이 이제 많은 이 투자자와 임직원들이 보고 있고 네. 이제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자산을 더 증식시키고 불리고 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안전장치를? 하시게 되면은 좀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네. 법인분들이나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 이제 그 대표자분들의 이제 그 자산 관리에 네. 가장 큰 중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막 그 마음을 읽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업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매월 월급날이 다가오면 많은 CEO분들이 그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저희가 짐을 덜어드리고자 법인 사업자분들의 자산 관리 팁들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좀 공유해 보시면 좋겠네요. 보유자산 55억 원. 이건 바로 또 그 사례로 넘어가 보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강조드렸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네.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네. 법인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상장 주식이 있을 거고 네. 여기에 대한 가치평가가 뭐 40억이 40억 있고 원.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부동산 가치가 뭐 가치. 10억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은 뭐 이제 네. 5억 정도 그래서 총 한 55억 정도를 보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한 법인이 있다고 네, 네.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CEO의 이제 CEO 이퀄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자와 임직원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모든 이제 생사가 달려 있다고 했는데 네, 네. 보통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5억 원 가정을 했을 때 상속세가 보통 한 15억 이제 15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상속 예. 재산이 5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기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해서는 나라에서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세 구간이 굉장히 그 세율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15.7억 원인데 여기서 바로 대응 가능한 거는 금융자산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당장 뭐 처분이 안 되고요. 네, 뭐 네. 비상장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처분을 해야. 그래서 상속세가 이제 준비되지 않았다면 네. 이제 뭐 주식 처분이나 뭐 부동산 뭐 매각도 해야 되고 회사 처분도 회사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나오게 네네네. 되면은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딸려 있는 뭐 임직원분들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저렇게까지 크게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산 증식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자산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네. 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리스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좀 대비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님의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뭐 제조업을 이제 영위하고 계시는 네. 대표님의 경우에
공장이 가치가 이제 뭐 30억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여성분이 뭐 사모님이나 따님이 바로 그 공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승계자가 수 없는 있죠. 경우에 아드님이 네. 뭔가 그런 경영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공장을 매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급매가 되면은 조금 염가에 이제 나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가상각이 되고 나서 이제 고철값을 어. 받게 되니까 거의 반토막 거의 정도. 반토막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기 힘드니까 좀 보수적으로 한 5억 정도로 한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재고도 재고. 이제 염가 처분에서 이제 싼 아. 가격에 이제 저렇게 처분을 한다고 치면은 네. 순 자산이 예를 들어서 40억인데 저렇게 또 25억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네, 또 이제 그래서 보통 이거는 유고시뿐만 아니더라도 네, 네. 그 생전에 이제 뭔가 그 배우자 자산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 그 이 잘못됐군요. 그림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사장님의 자산이 배우자분의 자산이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사업을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네. 가족분들하고의 이제 자녀분과 이제 뭐 배우자분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 업무 이제 분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네. 이런 가치 평가를 늘 이제 하시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개인들도 저희도 내 월급이 늘어나나, 네. 나는 이제 이런 비용 절감이나 지출을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적게 썼나 안 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점검을 하는 그쵸. 것처럼 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가족분들하고 점검을 네. 해보시는 게 그런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배우자가 그대로 또 그 값어치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가치가 뚝 떨어져서 그쵸. 기존에 그러면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가장 꼼꼼하게 하는 거, 요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런 거는 이제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사례가 이제 되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제 개인 이제 사업자분들, 그 대표자분들의 이제 소득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절세 가장 방안, 네. 큰 제가 부분을 차지하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절세 방안이실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는 크게 이제 이렇게 5가지로 네. 설명을 먼저 드릴 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뭐 오. 사업장이나 사업 네. 부문별로 이렇게 분리를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라고 하는 네, 것처럼 네. 이렇게 사업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세제 혜택이 있는 오.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뒤에 제가 예. 자세하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임대 부동산의 공동 취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의 자산가 분들도 저렇게 이제 명의 관련해서 사장님 앞으로만 되어 있는 거를 네. 공동주택으로. 그리고 네. 아니면 저걸 공동으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네. 부인이 예를 들면 보통은 사장님이 이제 사업장을 취득을 네. 하시고 이제 배우자분이 주택을 오. 사시는 경우인데 네, 네. 반대로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세제 혜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하시게 되면 더 이제 이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뭐 비용 처리라든지 비용 처리.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보통 이제 자산관리사들이 하게 되는 게 저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상담 이제 받아서 필요한 것들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네. 부분들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자산관리를 보통 해드리는데 네네. 이런 이제 소득 분산을 통해서 네. 소득세를 절세를 하고요. 네.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 소득세 이제 절세 핵심은 이렇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분산을 하는 게 가장 큰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네, 사업장 분리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류 매장 같은 거 무슨 네. 땡땡 아울렛 같은 거 생각을 네, 해보도록 네, 네. 하죠. 근데 거기서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4억 정도의 매출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일단은 업장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연소득 통틀어서 4억 원이라고 예, 했을 원래 때요. 한 호점만 있었고 거기서 네. 이제 4억의 매출이 나오던 곳은 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종합소득세가 연간 예, 1억 3,20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이 계산식 가정했던 거는 이제 본인 인적공제라든지 뭐 기부금, 뭐 연금 저축까지 저런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활용했을 때. 활용을 했을 공제 때의 받았을 때. 가정인데 네, 네. 이걸 만약에 가족분들하고 나눠서 네. 각각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인 배우자분이 하나 그리고 사장님이 하나 그리고 따님 뭐 아드님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사업장을 나누게 분리해봅니다. 되면은 네. 실제로 이제 연소득 1억씩 나왔을 때 종소득세
종소득세가 이제 훨씬 저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군데서 아버님 혼자서만 4억이 나오는 업장을 운영하실 때랑 나눠서 하실 때랑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6,500만 원 정도 6,513만 절세가 원. 되기 네.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상속세가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네, 거의 절반.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로 그냥 똑같이 매출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네. 사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임대로 이렇게 업장도 고르면 되는 건데 네. 그 하나하나 다르게 이제 등록했을 때에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제 각자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한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 팁으로 갈게요. 예, 이제 사업 그 이제 부문.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요. 예를 들면 육류 도매업, 뭐 정육 관련해서 네네. 하시는 이제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입을 해서 하고는 이제 국내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러면 가공업 관련해서 이걸 소세지로 할 건지 아니면 부위별로 나눠서 그리고 유통도 해야 되고 그쵸. 또 이게 정육식당처럼 이렇게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원래 만약에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다 하고 계셨던 네. 분이시라면 연소득 이제 4억으로 4억 원. 했을 때는 소득세가 또 아까처럼 동일하게 저렇게 굉장히 1억 많이 3,200만 나오게 원. 되는데요. 네. 저거에 대해서 이제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면은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이렇게 절세가 역시, 예, 네. 아까처럼 이렇게 4명한테 1억씩 분산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렸던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이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네. 사모님께는 뭐 네, 어느 정도 생활비로 한 때는 뭐 2, 3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지. 네, 뭐 네. 아들도 너무 많이 주면 망가질 것 같으니까 2, 3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지라고 하고 네, 네. 사장님께 다 이제 그게 거의 다 다 있었어요. 기준을,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려도 실적으로 이제 그 세이브 되는 만큼 네. 그 나중에 본인의 자산으로 이제 그 이제 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음.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동일하게 나눠줘야 가능한 건가요? 동일하게 나눠줘야만 이렇게 똑같이 소득세가 절세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뭐 4억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뭐 1억씩 나눠서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팁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아까 제시해 주셨던 거는 부동산 활용이었어요. 네. 음. 부동산 활용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동명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20억 원짜리 뭐 빌딩을 이제 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시가 자본 자체가 뭐 1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예. 저번에 이제 증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 증여는 이제 6억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편분 뭐 6억 원, 뭐 부인 6억 원 해서 나머지 뭐 대출이랑 뭐 임대 보증금은 이제 50%씩 뭐 부담을 해서 8억 원 관련해서 네. 총 20억 원짜리 뭐 빌딩을 매입을 했다고 치면은 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효과로 나누게 되면요. 네.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 사업과 임대소득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부인분 사모님의 경우에 임대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효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억 원에 대해서 연임대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그냥 5%로 가정을 네. 했을 때요. 네. 세후에 월에 한 700만 원 정도의 네. 임대소득을 이제 이걸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또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네. 그런 게 또 하나의 자산관리의 포인트가 되는데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동명의라든지 공동취득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한 분만 가져가시게 되면 저 수익에 대해서는 잊고 계시거나 네. 절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챙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동등기의 절세 효과를 봤을 때는 네. 일단 먼저 종소세가 이렇게 네. 절세가 되고요. 임대소득이 이렇게 남편과 배우자로 분산이 되니까 거기에 나가는 종합소득세가 절세가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적용세율이 네, 네, 떨어지게 낮아지게 되면서 되고. 기본공제가 이제 한 분이 아니라 250만 원. 각자 네, 이렇게 적용이 공동취득이기 되거든요.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같고 그리고 상속세도 저렇게 이제 오. 남편 상속 재산의 감소 효과. 공동취득만으로도요. 네. 아까도 사업장이라든지 사업 부문별로 네네. 이제 그 분산하는 것 자체가 네. 사장님의 이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이렇게 미리미리 명의를 분산을 해준다든지 사업 부문이라든지 사업장을 분산해둘수록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그 상속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좋게 뭐 될 때도 있고 안 좋게 될 때도 있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넘어가게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저도 한참 그 부동산 경매 쪽으로 공부를 할 때 네.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공동 등기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입찰해서 낙찰 받으시는 경매 네. 헌터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사례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조금 이제 낙찰된 다음에 이런 가족분들한테 네. 더 비싸게 파는 약간 그런 걸로 아. 그 이제 시세차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 방법이 사실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경우를 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그럴 있기 수 있네요.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한번 취득. 꼼꼼하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저런 이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임대 부동산 공동 취득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해 이렇게 적절하게 봐야겠네요.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속도를 높일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비용 처리에 대한 건데 네. 사실 뭐 연소득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사장님 혼자서 발생할 때는 연소득이 최고 4원. 세율이 나가는데 네. 일단 뭐 배우자분이라든지 뭐 네. 자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게 될 때는 네네. 이제 세율이 저렇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세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아. 대해서도 보통 이제 가족이라서 급여를 나눠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족이라서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요즘 이제 실제 근무. 국세청도 워낙 이제 네. 진화됐기 때문에 네. 그냥 등록만 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그게 발각됐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필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네. 이제 자주 출근하시고 그런 게 증명이 되는 한에서 정말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실 때 네, 그런 네. 거를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네.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또 비용 처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사장님이 서로. 원래는 기존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사업장을 취득을 하시고 네. 사모님이 주택을 취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배우자 증여로 6억을 하고 대출 6억으로 이렇게 12억짜리 이제 그 자기 사업장을 네, 그 취득을 취득을 하게 하게 되면은 되고요. 적적 임차료 한 7%를 이렇게 네네. 지급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사장님은 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득세 부담이라든지 자금 출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명의를 네. 보통 생각하는 경우 말고 이제 절세 플랜으로만 반대로만 해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시지 않으신 경우에도 조금 네. 한번 놓친 경우도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사실 이 부분도 말이 많았죠. 원래 이제 그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네. 사모님 차라고 해서 1억이 넘어가는 그 고급 외제차들. 외제차들 네. 많이 비용 처리를 한다고 절세 효과로 많이 하셨는데 그 세법 과세가 이제 그 세율이 굉장히 그 강화되면서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도가 생겼으니까 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인정 기준에 따라서 운행일지 같은 거 쓰시면서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도 리스랑 자산으로 구입을 하실 때에 네. 이런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히 이제 자산과 리스를 뭐 믹스를 하신다든지 본인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뭐 불이익이라든지 놓치시는 뭐 포인트에 대해서 챙겨 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 가시면 네. 비용 처리에 대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자산 관리 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마지막이었죠. 굉장히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네.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잘 안 되고 네. 그냥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자산관리사 분들이 이런 상품들이 뭐 이제 CEO 분들이 필요한 상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면 이 명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네. 나중에 좀 제가 더 딥하게 들어갈 때는 설명드릴 것들은 뭐 정관 정비라든지 이런 법인들은 잘 되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뭐 절세 효과도 있고 한데 네. 이제 상품 자체 이제 목적으로만 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그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연간 400만 원까지 뭐 12% 세액 이건 공제가 기본이죠,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기본으로 뭐 사실 네. 뭐 이렇게 다 하게 되고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도 네네. 예,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00% 이제 소득 공제가 되니까 뭐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노란우산 공제 저번에 그래서 노란 예, 옷 입고 제가 나오셨죠. 그것을 준비해서 노란색 네네네. 옷을 그래서 뭐 그런 거 입었었는데.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네. 보험 차익 뭐 비과세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비과세 얘기하지만 개인분들은 크게 안 와닿으시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인분들은 사업자분들은 예, 정말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세금의 1%라도 이슈에 네.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비과세 상품들이라든지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그 아까운 이제 사업 운용 자금들을 네. 아끼실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잘 절세하는 방향을 적절하게 믹스를 하시면 좋은 자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또 자세하게 또 팁을 전해드렸어요. 그야말로 꿀팁입니다. 6번째까지 좀 보고 갈까요? 뭐 사례 보기 전에.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그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개인 기업일 때랑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나중에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이제 장점부터 각각 살펴보면은 네. 일단 뭐 안정적으로 보통 많은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소규모의 이렇게 개인분들이 하게 되면 적합하고 네. 가장 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 사업 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이제 독점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기업 편하죠, 활동이 운영하기에. 그리고 이제 네. 굉장히 자유롭고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빠르고 그쵸.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리스크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죠. 유한 책임을 지니까. 그러니까 예. 책임을 지는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도산을 했을 때도 출자 아. 지분 내에서 책임을 네. 지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상장을 통해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는 공신력이 높아서 나중에 뭔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이제 그 활성화를 시키실 때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좀 큰 이슈는 이 가업 승계 때 네. 그 주식 증여세, 그러니까 그 조세 특례 제도 관련해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자녀분들 중에서 가업 네. 승계를 받으실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이제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네. 나중에 법인 전환 후에 가업 승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아, 보통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소규모라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께 네. 가업 승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더 증여세 관련해서 이제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한번 고려해서 법인 전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인들의 장점인 경우 이제 그 위험 부담도 유한으로 지게 되지만 개인은 이윤을 그만큼 독점하는 것처럼 모든 위험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니까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자본 조달에 뭐 어려움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증여세, 뭐 과세 특례 불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 단점이 실제로 뭐 이윤 보장이 뭐 안 되죠. 이거는 그 개인 이제 사업자분들의 장점과 이게 단점이 반대로 크로스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의사 결정이 어려운 거는 뭐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자산과 이제 법인 재산이 이제 구분이 되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법인 전환 되시고 나서 모르시고 왔다 막 이렇게 갔다 왔다 쓰면. 갔다 해서 나중에 문제가 큰일 되는 나죠.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하셔서 나중에 뭐 세무조사 관련해서 뭐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네. 법인 전환하실 때 꼭 이런 거 좀 잘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본인의 지금 그 사업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적절하게 이거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살펴드린 그 6가지 꿀팁 속에서 좀 깨알같이 들어있었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뭐 개인 그리고 법인 사업자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자산 관리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또 마무리 한번 전략을 좀 들어보면서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법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개인분들하고 다르게 뭔가 차곡차곡 이제 돈을 모아서 불려가고 이제 생애 목적 자금에 맞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뭐 가족이라든지 네. 이제 뭐 임직원이나 투자자분들처럼 이제 CEO분들의 이제는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네. 자산의 증식보다는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제 지켜간다는 걸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가 이제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절세의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품을 구성하는 거죠. 부가적으로 네. 이제 들어가는 노무 관련이라든지 제가 네.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촉박해서 더 이제 사례에 노무 대해서 컨설팅 관련, 많이 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절세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된 거 이제 사람 관리도 굉장히 조직을 네.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나중에 가업 승계라든지 네, 네. 그리고 뭐 세무조사에 대비를 하는 거라든지 나중에 뭐 상장할 때라든지 네. 뭐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그 상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이거에 대해서 법인 자산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뭐 그 금융상품이라든지 자산을 어떻게 불려갈 건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경영 컨설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요즘 트렌드라든지 적합한 거니까 그런 네.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네. 법인 그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은 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개인 사업자분들, 법인 사업자분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관련 궁금증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시간을 채워주신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좀 건강관리도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여기에서 플러스로 또 더 알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머니맨이 항상 고민해드립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수익률로 또 웃으실 수 있는 그날까지 머니맨 함께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